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는 컨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손! 조심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을 진행할 손희정입니다. 오늘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시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8페이지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야말로 시네 페미니즘의 고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38페이지의 킥! 핵심 코너! 38페이지부터 하고 갈 텐데요. 오늘의 38페이지를 이끌어줄 사람은 바로 심평입니다. 제가 아주 사운드 때문에 너무 지적을 받아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앞을 보라고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났네요. 네, 제가 마이크를 안 보고 자꾸 옆에 사람을 보려고. 여러분. 네.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저희 이 녹음하는 거, 녹화하는 영상으로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되게 신경질적으로 심평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이크를 보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세요, 여러분. 성격이 그래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빠요. 네, 눈 마주치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진짜 좋은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너무 또 웃긴 게 조평은 사람을 안 봐. 얘기할 때. 그래서 굉장히 마이크를 안정적으로 쓰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심평은 사람한테 굉장히 공감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이렇게 그런 해가지고 공감 펄슨인지. 또 나 본다. 마이크 보라고. 자, 알겠습니다. 갑시다. 38페이지. 네, 양쪽을 보지 않고 38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8페이지를 제가 뭘 골랐냐면, 오늘 38페이지는, 그, 수잔 손탁의 우울한 열정이라는 책 중에, 매혹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 글에 38페이지를 골랐습니다. 딱 38페이지 부분에 있는 이야기와 거기를 살짝 넘어서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골랐는데, 일단 제가 그 38페이지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리펜슈타일의 나치 전력이 갑자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 것이 아니다. 문화적 수레바퀴가 회전하면서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게 된 것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이제 뜬금없는 구절이긴 하죠.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그거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할게요. 이제 이 우울한 열정은 막 수잔 손탁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수잔 손탁은 뭐라고 할까요? 그 뉴욕의 그 지식계에서 굉장히 총망을 받던, 총망을 쭉 받았죠. 그런 저널리스트 비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은 수잔 손탁의 그 비평들을 엮은 세 번째 책이에요. 우울한 열정은 세 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72년부터 80년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에 쓴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매혹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혹의 파시즘은 그 레니 리펜슈탈의 책이 이 글이 나온 게 이제 그 74년에 나왔는데, 레니 리펜슈타의 사진집이 딱 요 시기에 나온 거예요. 그 사진집이 뭐냐면 누바족의 최후라고 하는 사진집이 출간이 된 거죠. 근데 레니 리펜슈타일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영화사에서 진짜 제일 가장 유명한 여성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성 감독입니다. 여성 다큐멘터리스트. 네, 다큐멘터리스트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재판을 할 때 빠져나간 또 여성 감독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또 리펜슈타일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의지의 승리를 비롯하여 또 올림피아 1933년에 열린 베를린 올림픽을 찍은 올림픽 다큐멘터리죠. 거기 송기정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레니 리펜슈타,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 다큐멘터리를 금지되기도 했고, 리펜슈타일이 참 용하게도 나는 그냥 뭐 영화 그냥 예쁘게 찍고 그냥
청탁받은 영화 잘 찍은 거지 나는 나치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빠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오래 수명을 누리고 산 여성인데 요 당시에 리펜슈타일이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73년 경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냐면 요 수잔 손탁이 보기에는 리펜슈타일의 어떤 그런 나치 전력이 본격적으로 정화되는 시기가 이때 70년대 상황에서 정점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시작은 뉴욕 필름 페스티벌의 포스터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도 사실 아마 페미니즘 제2물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페미니즘 제2물결 중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이제 여성 이론가, 여성 예술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여성 인물들을 발굴해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제 그 작업 속에서 리펜슈타일도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73년에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이제 포스터 여러분들 쳐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새로 찾아봤거든요. 저희 이거 인스타 계정에 올려놓을게요. 그럴까요? 네. 프로젝트 38 찾아오셔서 포스터 보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그 포스터가 뉴욕 필름 페스티벌 73년 포스터가 또 페미니스트 그 아티스트 작가님이 그려준 포스터인데 이제 한 여성이 이제 금발의 꽃 여성이 그녀가 생각하는 이제 영화를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여성의 가슴에 3명의 이름이 있는 거죠. 영화 역사 1973년 당시까지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 여성 감독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3명이 들어있는데 그게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아네스 바르다랑 그다음에 레니 리펜슈타일이랑 셜리 클락이라고 하는 3명의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아마 뭐 바르다는 얘기 많이 하겠지만 셜리 클락이라고 하는 건 미국 아방가르드 영화의 선두주자 여성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여자에 대해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또 콜로라도에서 영화 감독이 영화 감독들이 필름 페스티벌을 막 하는데 이제 리펜슈타일 초대하고 초대해가지고 막 이제 GV하고 뭐 이렇게 또 방송국도 오고 신문사들도 오고 그래서 막 엄청 기사와 인터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누바족의 최후라고 하는 사진집. 네, 수단의 누바족을 찍은 사진집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펜슈타일은 이런 흐름 속에서 손탁은 이런 흐름 속에서 리펜슈타일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손탁의 생각은 리펜슈타일의 미학은 페미니스트 미학으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녀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그녀의 영화 작업부터 그 다음에 이 가장 최근에 등장한 누바족의 최후라고 하는 것까지 그녀의 이 영상 작업이 모두 다 파시스트 미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 글에서 쭉 논증을 해요. 그녀가 이렇게 새롭게 그녀의 전력이 이렇게 다른 페미니즘 여성 작가라는 이름으로 워싱될 수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손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런 글들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작가로서 리펜슈타일이 그 파시스트 미학을 가지고 회자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참 이렇게 문화적인 수레바퀴에 회전하면서 이렇게 그 파시스트 미학이라고 하는 걸 페미니스트들이거나 아니면 일부 전위 영화 작가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글을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미니스트의 역사라든지 페미니스트 미학을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을 우리는 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걸 한 번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르다 얘기할 건데 바르다와 동일선상에서 리펜슈타일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걸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시스트 미학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파시스트가 그 미학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뭐 인종 문제뿐만이 아니라 젠더적인 문제도 확실히 엄청나게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이거나 배제되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펜슈타인이 이 얘기를 하면 리펜슈타인이 아니 손탁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경각심을 준 글이 매우게 파시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르다는 이 글에서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바르다와 함께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리펜슈타인을 적은 손탁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게 저의 오늘 아니 38 페이지입니다. 신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겪었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는데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일할 때 그런 식의 논쟁이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붙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아직 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리펜슈탈 특별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토론이 붙었고 한 프로그래머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펜슈탈이 어떻게 나치에 복무했는가 그 미학을 통해서 어떻게 게르만족의 우수함이라고 하는 우생학적인 관점을 강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걸 잘 맥락 지을 수 있다면 비판적인 입장에서 회고전을 할 수 있다. 리펜슈탈 회고전을 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래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펜슈탈의 아름다운 작업들을 틀면서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아무리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사실 리펜슈탈이 작업에서 했었던 것들, 그 올림픽 짝 찍고 히틀러를 숭배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했었던 것은 사실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감성에 그러니까 호소하는, 그때는 그런 표현 우리 잘 안 썼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동을 만들어내는 거의 무의식에 호소하는 미학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매혹이죠. 사실. 맞아요. 매혹과 있으니까. 숭고와 숭배가 사실 섞여 있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언어로 맥락을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약간 격화되는 분위기여서 깊게 토론이 가진 않았지만 그때 제가 이제 잘 영어 공부 막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 논쟁을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성들의 자리만 늘려가는 것 혹은 여성들의 이름만 높이 올리는 것이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고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페미니즘 미학이 갈 곳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지만 그냥 추정을 해보자면 왜냐면 이제 잘못하면 그 프로그래머가 뭔가 여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왠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여성영화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성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들 중에 일종의 남성 감독의 옛날 한국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상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뭔가 되게 가부장제적인 영화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영화를 가지고 있는 오는 상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떤 담론을 만들어서 그 담론, 그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일종의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아마 근데 저도 되게 반대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들려서 그 논쟁이 이제 그랬을 것 같진 않다. 그렇게 깊이 가지는 않았다.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 감독이 만든 가부장적인 작품들을 의미화하는 것의 위험성과 리펜슈탈 특집 혹은 뭐 기획전의 위험성에 완전히 약간 결이 다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제가 프로그래머면 전 끝까지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다들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결국 여성영화제는 리펜슈탈 특별전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소개할 아네스바르다 특별전은 3회에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영상자료원에서는 이제 리펜슈탈을 비롯한 자료원은 또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를 어떤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유튜브에서 리펜슈탈 영화를 얼마든지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숭고의 감각 혹은 매혹의 감각을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공고하게 만들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 언어가 가진 효과가 사실 확연히 달라졌으니까.
자연스럽게 페미니스트 미학으로 넘어가면서 바르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이 다뤄볼 작품은 그 이름도 찬란한 아네스 바르다의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입니다. 작품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바르다가 누구인지부터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또 우리 셋이 바르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추억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 좀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 바르다 실제로 만나봤거든요. 2번 만났는데 한 번은 바르다가 한국에 서울여성영화제 특집할 때 기획전 할 때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와서 자기 영화를 이제 한국에 배급사나 이런 데에 판매하려고 비즈니스 미팅들을 잡았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예술영화TV라고 하는 케이블 TV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외화 담당 PD였거든요. 근데 그 외화 담당 PD가 뭘 하는 거냐면 외화를 케이블 TV에서 방영할 수 있는 판권을 사서 자막 제작을 해서 트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이 국장이었는데 아네스 바르다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거장을 만나러 갈 거다. 저 몰랐거든요, 누군지. 근데 너 뭐 여자애고 그때 24살이었어. 여자애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남자 국장이었던 거죠. 같이 가자.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그때 저 국장님을 따라서 아네스 바르다 호텔에 단독 미팅을 들어갔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바르다 특별전에 가서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를 본 거죠. 그리고 완전히 기존의 영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다큐멘터리도 거의 처음 봤던 것 같고 그 24살 때 E.T.부터 영화 인생 시작해가지고 84년 E.T.부터 시작해서 쭉 헐리우드 장르 영화만 보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영화 매니아라고 그러고 다니고 근데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중앙대학교의 영화과에 원서를 쓰게 됐죠. 바르다가 오늘의 손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그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 그냥 바르다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예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쓸 때에 스필버그가 아니다. 스틸버그가 아니다. E.T.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 쓸 때 페미니스트 미학과 디지털 카메라.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 써가지고 넣었고 이후에 지도 교수님이 된 우리 담임께서 너 페미니스트냐? 너 페미니즘 공부할 거냐? 면접할 때 물어보셔가지고 네! 하고 이제 뽑혀 들어간 거죠. 나중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가 돼서 토론토 영화제 출장 갔는데 길에서 바르다 선생이 또 위는 하얗고 밑은 자주색으로 버섯머리하고 다니시잖아요. 저보다 작아요. 쫑쫑쫑쫑 가시는 거예요. 붙들었지. 아 귀여워. 제가 서울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알게 뭐야. 근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에 2번 뵙고 사진 없나요 사진? 그러니까 그때 근데 아마 폴더폰 이런 거였을걸? 맞아. 그래서 네 시네 페미니스트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를 시네 페미니스트의 길로 접어들게 해준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를 소개해드린다. 그렇네. 그렇습니다. 운명을 바꾼 영화네. 조평에게 샹터 레커만이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바르다였다. 여러분에게 바르다란? 저는 뭐 이렇게 막 개인적인 추억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전시를 봤다고. 네, 그냥 뭐 바르다를 좋아하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영화제에서 일을 했으니까 어디 국제영화제 가서 일할 때 저도 이제 영화제 프로그램에서 일할 때 바르다 후기작 중에 거의 말기작 중에 하나 그때 개막작으로 틀었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멀리서 보긴 봤다. 하지만 뭐 그게 개인적인 추억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랬다. 그리고 난 약간 그 토론토 거리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진짜요? 바르다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쵸. 근데 저는 에코만을 봤다고 해서도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성향 차이다. 네, 그냥 성향 차이다. 저렇게 또 무슨 사랑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로맨스 드라마 주인공처럼 또 홍해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홍해가 무슨 갈라져야지. 사랑이냐.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냥 그런 정도.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에커만과 바르다가 자신을 대중에게 보이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아요?
바르다는 팬을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아니야? 그 얘기는 조평이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사실은 그런 그 바르다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바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귀여운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귀여운 거 싫어하는. 그러니까 되게 귀엽고 너무 좋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안에서 그런 캐릭터를 가는 거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제 성격도 당연하게도 내 그렇겠지만 취향은 아니다.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저도 어떤 면에서는 바르다의 영화 필모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들이 약간 그런 정전에 해당하는 영화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다의 영화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대부분 약간 훨씬 더 에세이스러운 영화들이거나 아니면 뭐 사진 작업한 다게로타입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진과 관련된 그런 기획물 같은 영화, 그 다음에 뭐 저도 이삭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일 좋거든요. 사실 바르다 영화 중에서는 저는 그 영화를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추억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하필이면 갔을 때 이제 LA에서 그 전시를 하고 있어서 전시를 봤다. 아 진짜 근데 LA도 갔었어 그러면? 2년이야 2년. 저기 시애틀만 갔었던 게 아니고? 예, 그 시애틀, 포틀랜드, LA? 예, 그렇죠. 나 어떻게 알아? 네, 너무 갑자기 놀랐네요. 20번쯤 간 줄 알았어. 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유일하게 갔으니까. 한 번 갔으니까. 한 번 갔으니까. LA 갔다가? 네, LA 갔다가. 그리고 저는 워낙 포틀랜드를 너무 가고 싶어. 나도 가보고 싶어요. 나도 가봤지롱. 아, 나만 못 가봤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이제 학회에 발표를 하러 갔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포틀랜드를 가는 게 목적이었다. 근데 어쨌든 가는 길에 거기 선배가 있어서 LA에 잠깐 들렸었는데 그때 바르다 전시를 해가지고 이 사실 오늘 할 영화하고도 관련된 전시여서 그 전시를 봤던 것 같아요. 전시 너무 귀여웠어요. 약간 제 취향은 아니지만 사실 전시도 되게 의미 있고 그 오두막 네네 전시요? 필름으로 자기 옛날에 이제 만들고 남은 필름들 혹은 뭐 그런 것들로 만든 되게 컬러풀한 이제 오두막 집 같은 것들 뭐 이런 게 이제 전시에 있어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바르다는 조금 이제 이런 작가들 중에서 되게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가라서 그 줄타기를 정말 너무 잘한다라는 그런 감각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대중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영화나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도 바르다 정도여야 재밌어 이러는 것 같아. 그렇네. 아니 나는 바르다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은 것 같아. 그 극영화 하나 있잖아. 극영화 50년대 만든 극영화 하나 봤는데 어촌마을에서 있는 라프앵트 크루드로의 여행. 그거를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 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 영화는 이용관 선생님이 무슨 픽한 무슨 영화를 서울 시네마테크 상영할 때 그것도 또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가지고 이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너무 좋다. 이삭 쫓는 사람들 이삭 쫓는 사람들 나가 너무 좋았고, 그거 말고 뭐 베가본드도 보고, 그 다음에는 방랑자. 방랑자. 네, 죄송해요. 네. 방랑자도 보고, 그 다음에 이 레이티스트 최근의 작품들 있잖아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부터 해가지고 최근작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정도 그러면 한 대여섯 편 정도 봤겠죠? 근데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도 보지 않았어요? 그거 반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봤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시네 페미니. 내 보조 기억입니까? 나는 조혜영의 일상을 기억하고 조혜영은 너 이거 봤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절친이네 절친. 근데 나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샹탈거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네스 바르다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샹탈거만 할 때 얘기 못하는 게 뭐냐면 그때 우리도 막 해외 엄청 다니는 것 같이 얘기하네. 막 난리가 났네. 네, 그때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학회를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런던에 학회를 갔다가 그 해에 샹탈 에커만이
네, 유명을 달리한 해였어요. 근데 거기 런던에서 샹타레카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샹타레카말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근데 기억은 안 나. 무슨 작품 봤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 감정만 기억나는데 샹타레커만 그 설치 전시를 보고 영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건 사실 우리는 영화를 공부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영화학과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영화학과에 들어갔거든요. 학과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영화를 만드는 일하고는 맞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집단적으로 소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샹타레커만 작품을 보고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가 아니라.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걸 또 느낀 점이 바르다의 이삭 짓는 사람들과 나를 보고 나서도 또 느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죠.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두 번째 힘을 첫 번째는 다짐 같은 거였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인데 힘을 받았던 게 이 영화를 본 지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니까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최근에서야 프리미어 프로를 구독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진짜 언젠간 할 거라는 그런 나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요즘이에요. 신 감독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봐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이 영화 이 영화 얘기하기 마지막 부분에 비디오 그래픽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비디오 그래픽 에세이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 작품이 이삭 짓는 사람들과 나라는 작품이 21세기 2000년에 공개가 됐고 21세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디어의 전환과 함께 여성 감독들이 사적 다큐라고 하는 거 훨씬 더 친밀하게 만들어 소개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저한테는 최초로 봤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볍고 기동성이 있는 미디어, 혼자 만들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페미니즘 글쓰기 혹은 뭐 영상 언어 만들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 얘기 우리 조금 이따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삭 짓는 사람들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샹타레커만이나 바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서 살았던 페미니스트 선배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사실 한편은 또 우리가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이런 연결선을 생각해 본다면 바르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작품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1928년생입니다. 2019년에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진짜 열정적으로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작품 같은 거 후기 작품 보면 당신이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지를 이미지로 표현해주기도 해요, 작품 안에서. 근데 거의 안 뿌옇게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동했었던 시네 아스트이기도 하고 시네 페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바르다 특별히 영화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26살에 찍은 아까 이제 심평이 얘기했던 라푸엥트 쿠르트로의 여행으로 이제 까이에드 시네마 평론가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뭐야? 근데 그 작품을 찍을 때까지 바르다가 평생 본 영화 숫자가 10편 내외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자면 그 까이에드 시네마가 주목했고 이후에 누벨바그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새로운 흐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화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새로운 감각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좀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작품, 그러니까 라푸엥트 쿠르트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후에 시작된 5년 후부터 이제 누벨바그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뭐 400번의 구타 이런 작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다른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야말로 누벨바그의 신호탄이자 누벨바그의 진정한 첫 번째 영화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로 70년간 정말 열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을 했고 끝내 스스로의 하나의 작품이 되어버린 영화예술계의 이단아이기도 했습니다. 작품 활동을 진짜 활발하게 했는데요.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그중에서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들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로 꼽은 거기도 하고요. 여성 가수가 시선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선의 주체가 되는 2시간을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진짜 재밌거든요. 파리에서 찍힌 가장 아름다운 영화 중에 한 편으로 꼽히기도 한다고 해요. 1962년 흑백 장편 극영화인 5시부터 7시까지의 끌레오. 저 이 작품에서 진짜 충격받았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프랑스 준상층 핵가족의 기만을 폭로하는 1964년 작품 행복. 바르다가 아이를 낳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기 어려웠을 때 찍었었던 아까 조평이 언급했던 1975년에 다게레오타입.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집과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던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 주변을 사진 작업을 하거든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다게레오타입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여성 방랑자가 사회적 낙인을 비웃으면서 삶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동의 경로를 따라가는 85년작 방랑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2000년작이면서 장편 다큐멘터리인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누벨바그의 기수였으면서 1970년대에는 정말 페미니즘 제2물결의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레디컬 페미니스트로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신체를 재주목, 여자란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그 신체성에 되게 주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낙태권에 대한 투쟁이 되게 가열차게 불타올랐었던 그때에 여전히 불법이었을 때 내가 이제 낙태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이제 페미니스트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이 여성 감독으로서 나는 작업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래서 요 시기에 나왔던 작품이 아까 이제 조평이 중얼중얼 너 그거 봤잖아 라고 얘기했었던 77년 작품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이고요. 아주 전면적으로 여성의 출산, 임신과 출산, 낙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죠. 안 보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2명의 여성의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여성을 통해서 여성 연대와 함께 완전히 딱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작업으로 사실 만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페미니스트 바르다를 얘기할 때는 사실 이 영화를 대표적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르다의 삶에 있어서 남편 자크드미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의 작품 활동에서 빼놓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소개 어떤가요? 너무 완벽하다. 완벽했습니다. 코멘트 좀 더 하시죠. 오디오 나한테 몰빵시키지 말고. 선의정을 바르다로 키우겠다. 저는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바르다처럼 아이콘을 만들겠다. 아이콘으로.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아네스 그러니까 말하는 V에 의한 제인 버킨? 제인 B가 빠진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작품 못 봤어요. 그 영화도 그 여성의 이미지, 그다음 창작자, 배우, 뮤즈가 되는 어떤 여성들, 그리고 이제 거울의 앞과 거울의 이면, 뭐 카메라 앞과 카메라 뒤 이런 것을 계속 그러니까 가르다가 해봤던 작업들이 이제 그런 많은 페미니스트 작가들이나 소수자 작가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의 이분법을 계속 깨는 작업, 뭐 픽션과 논픽션 이런 맞아요. 식의 이분법을 깨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영화는 그 제인 버킷에 대한 정말 뭐 당시에는 더 어마어마한 스타였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낙인에 가까운 그런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둘이서 뭐 억지로 해체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유하면서도 가지고 놀고 또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둘이 갖고 가는 이제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작업에 앞서서 했던 작업이다. 실제로 이 제인 버킷이라고 하는 당대 어마어마한 스타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한번 언급을 하고 싶고 사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랑 굉장히 다르게 봤구나. 저는 방랑자가 그렇게 삶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영화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굉장히 그 황폐함?
그리고 그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은 어떤 언어나 어떤 의미로도 포착되지 않는 어떤 한 여성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에너지가 있었나? 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너무 나는 힘들었던 볼 것 때.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게 이렇게 이 사람이 노숙자처럼 이 젊은 여자가 노숙자처럼 다녀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전혀 어떤 힌트도 주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목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방랑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어드벤처, 모험, 성장 이런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영화라서 사실 저는 이제 바르다 영화 중에서는 아마 뭐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 다음에 좋아하는 영화일 것 같아. 나 힘든 영화 좋아하나? 이삭 주는 사람들과 나는 힘들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랑자가 이 삶의 에너지를 준다는 게 좀 되게 좀 흥미로운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 작품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게 되게 재밌게도 주인공이 이것까지 스포는 아니겠죠. 왜냐면 오프닝 장면이니까 주인공이 죽은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필름 노아르의 화법이기도 하죠. 이미 죽은 주인공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근데 필름 노아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충분히 설명하고 영화가 끝나는 내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근데 방랑자는 이 방랑하고 있는 여성을 설명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의 혼란, 혼돈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방랑하는 여성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깨는 순간들에서 난 되게 에너지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좀 있고 그럼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뭐 아네스 바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정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작품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바르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최초의 바르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걸 전주영화제에서 이번에 상영을 했었는데 바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말도 안 되게 방대한 사적 아카이브부터 시작해서 또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공적 아카이브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다큐멘터리 한 편 만들었죠. 다큐는 되게 평범해요. 그래서 바르다를 가지고 작품을 이렇게밖에?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도 아네스 바르다 자체를 넘어서는 작품이라는 건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그 작품 이름이 비바 바르다라는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바르다를 처음 예술의 길로 20대 초반에 예술의 길로 이끌었었던 사람 그래서 바르다에게 사진을 찍도록 했던 사람이 조각가이자 레즈비언이었던 발렌타인 슈티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유명한 레즈비언이었고 근데 이때까지 바르다와의 관계가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이 다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바르다 역시 이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처럼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바르다 이런 옛날 인터뷰를 삽입을 하는데 예술적 감성을 지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양성적이죠. 그 감성은 우리가 성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라는 인터뷰를 딱 넣음으로써 약간 이렇게 굉장히 성적으로 바르다를 모호하게 만드는 너무 강력하게 헤테로일 거라고 생각하게 하잖아요. 자크드미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보면. 근데 좀 그 관계를 더 섹슈얼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자료들도 좀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로 넘어가 볼까요?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는 2000년에 공개된 작품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세기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기에 딱 시기를 맞춰 등장한 작품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르다 후기 작품 세계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큐멘터리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프랑스에서 행해져 온 이삭 줍기라고 하는 전통적 관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기란 원래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밭에 남아있는 곡식을 줍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란 유명한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그런 행위를 가리키지만 바르다는 이 작품을 통해서 더 넓은 의미의 줍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골 마을에 가거나 포도 농장에 가거나 아니면 도심의 쇼핑몰에 쓰레기통 같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버려진 물건, 음식 그리고 현대사회가 낭비하는 자원들을 줍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펼치거든요.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작품 속에서 바르다의 어떤 특유의 유머,
센스, 리듬감 등이 이제 생생하게 전달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적인 이유나 철학적인 이유로 줍는 활동을 하고요. 더 재미있는 건 이제 바르다가 다른 사람이 줍는 행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것, 이것도 줍는 행위 중에 하나 그쵸. 아니겠냐? 이미지를 라는 줍는 이제 거죠. 질문을 던지면서 완전히 그 줍는 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예술적인 것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또 바르다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사랑스러움도 있고 이런 작품이어서요. 이거 되게 쉽게 지금 VOD로 보실 수 있으니까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 그 작품들이 꽤 많잖아요. 앞에서도 소개해드렸고 뭐 어떤 작품이 빠진 게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왜 바르다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삭 죽는 사람들과 나를 골랐을까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평. 너무 다큐가 너무 귀엽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귀엽다 일단. 그리고 본인 캐릭터가 중간중간 등장하고 또 고양이로 시작하는 영화도 못 참거든요. 고양이로 시작하는 영화 못 참습니다. 빠지지 않죠. 그럼요. 네. 고양이로 시작하는 우리 셋 다 그러고 보니까 캣펄스 고양이 사람이네요. 네, 고양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단 그 참을 수가 없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 줍는 행위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줍는 행위가. 왜냐하면 여기 그 손평이 설명해줄 때 프랑스 농촌에서 뭐 줍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도 나 너무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 한국에서도 하는 행위거든요. 아마 거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이게 프랑스 얘기고 영화 작가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으로 인류의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특정 어떤 하위 계급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넘어선 굉장히 그 위계가 다른 그 아티스트들의 작업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굉장히 보편적인 것으로서 줍기 행위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것에 나 너무 무식한 질문인 것 같은데 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기 또 이 도시 사람은 모르는구나. 지금 셋 다 빵 터진 거야? 나 너무 God. 무식한 질문을 한 거야? 나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밭에 있는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둘 수는 없어요. 다 거둘 수는 없어. 그렇겠죠. 하나도 그러니까 수확을 안 해봐서 그렇구나. 제가 되게 마트에서 수치를 사고 포도를 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거기는 상품만 나가잖아요. 밭에 있는 농작물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상품이 되는 것만 주로 이제 수확을 하고 늘 자녀가 남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물을 그러니까 밭 소유자가 가지고 난 자녀물은 이제 어차피 썩어 없어지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모든 자연과 함께 모든 공공의 소유인 것처럼 밭 주인이 허락만 해주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계화된 다음에는 기계가 또 모든 걸 농작물을 다 수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또 나머지를 수확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빈곤한 여성들의 일이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사실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나만 있어? 나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나는 이거는 그냥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 동네 포도밭이 굉장히 많았는데 포도도 다 수확하지 않거든요. 상품성이 없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포도는 찬바람이 나고 나면 이 판매할 수 없을 정도 신맛이 들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그냥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확을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냥 포도 농장에서 그냥 따가라고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은 뭐 사과밭도 그렇고 그냥 동네 사람들 보고 다 따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거 실제로 먹을 거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급적인 문제고 땅을 가진 사람과 땅을 갖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남자들이 줍지 않고 여자들이 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거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래도 뭐 농사를 할 수 있는 농사를 뭐랄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농부라고 불릴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똑같이 농사를 맞아. 지어도 논농사를 짓는 직업으로서 사람과 농부인 거예요. 떳떳이 경작을 하는 사람과 이삭을 주는 사람 사이에 뭐 차이가 있는 소작농이든 거네요. 어쨌든 이 사람 농부라는 직업적인 걸 갖고 있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성과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줍는 거죠. 그러니까 줍는 행위에는 젠더와 계급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쭉 보여주면서 그 줍는 행위가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을 그 바르다가 표현한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여자들이 그냥 허리도 못 펴고 애들이랑 앉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줍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그림에서의 줍는 여성 뭐지 브루통인가? 브루통의 그림이었나? 그 그림을 굳이 보러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서 줍는 여성은 다르거든요. 다르잖아요. 굉장히 일단 엄청 건장하고 프레임 중심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어깨에 다발을 메고 이삭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삭 주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청 큰 다발을 메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그 파워 대신에 바르다가 그걸 똑같이 흉내내면서 제 옆에서 똑같이 흉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밀단을 뒤로 넘기고 카메라를 딱 꽂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급과 젠더가 가지고 있는 줍는 행위를 엄청난 파워로서 자기가 전유를 시켜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굉장히 코믹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는 그게 이제 19세기에는 그렇게 버려져 있는 걸 그냥 사실 가서 주울 수 있는 것이 관습이고 서로 공유되고 있었던 거고 어쩌면 일종의 약간 공통감각, 공유주로서의 공통감각 같은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대에 오면 모든 것이 다 권리화되어 있고 상품화되어 있어서 사실 버려져 있는 것도 함부로 줍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긴장을 또 바르다가 되게 잘 잡잖아요. 법전을 들고 나온 그 판사인가 하여튼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함부로 못 줍는다. 그래서 그 외에 쇼핑몰에서 사실 유통될 수 있는 음식들을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걸 이제 주워서 먹는 사람들의 활동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걸 줍는 걸 불법이라고 하면서 못 줍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 같은 것들도 이제 그려지죠. 자본주의의 문제인가? 맞아. 자본주의 이 문제죠. 영화는 그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생태와 했어요. 자본주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이 규격화와 상품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농산물이잖아요. 근데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품화를 하려면 결국은 규격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일종의 품질 관리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그리고 아마도 이제 못 줍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가 망쳐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먹고 뭔가 탈이 나면 책임져야 되거나. 책임져야 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 소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과 소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 줍는 행위는 이런 식의 되게 어떤 면에서 지금은 일탈화된 이런 줍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비의 행위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어떤 소비주의에서 소비주의 바깥으로 오히려 벗어나게 되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좋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못생긴 감자 줍는 하트 감자. 그래서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상품화가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쓰레기처럼 들판에 감자를 쌓아놨고 이거 누구든지 주워갈 수 있게 그냥 이제 농부가 말하자면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르다가 하트 감자를
주워와서 그거를 이제 물에 꽂아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작품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감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설치 미술로 확장되고 맞아. 그렇게 가게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다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전반부의 어떤 작품 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또 열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 이웃은 작품은 꽤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친밀감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걸 수 있게 되는 전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길에서 주워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실천으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삶의 조건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사실 막 큰 카메라에 반짝거리고 막 이러는 것도 나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훨씬 친근하게 다가가고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트레일러에도 찾아가고 밥도 얻어먹고 밥을 히피들. 나눠주지는 않나? 나눠주지는 밥을 않았던 것 먹진 같은데? 않는 먹는 장면을 촬영하는 요리하는 네. 것만.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도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 작은 소형 디지털 카메라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바르다의 힘이기도 하죠. 근데 약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생각인데 물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작품의 형식은 굉장히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바르다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정말 굉장히 일관되다라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 왜냐하면 바르다가 애초에 굉장히 바르다를 어떻게 보면 유명 작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된 영화가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라고 하는 이제 영화일 텐데 이 영화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정해진 여성 특히 이 배우에게 가수에게 정해진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건 팔리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상품화된 이미지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잔디망에서 했던 작업이랑도 다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것에 맞춰서 살던 이 여성 가수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방랑자하고 사실 이 방랑이라고 정처 없는 방랑 이거는 목적이 없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고 사실 되게 빈 시간이라고 하는 빈 시간이죠. 네, 그것이 진짜 중요한데 그 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인가 그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의미망에도 들어가지 않고 뭐 기존의 어떤 상품화 될 수 있는 거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어떤 면에서 누벨바그 감독들이 다 많이들 공유했던 것이기도 한데 그걸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 신체, 여성 주체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은 특히나 상품화된 어떤 이미지 특히 성적으로 상품화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늘 가장 잘 팔리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게 뭐 방랑자든 쭉 이어져 가는 것 같고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이미지들 뭐에서 시계침이 없는 뭐 시계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못난이 감자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디지털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디지털 이미지랑은 너무나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고화질 4K, 8K를 생각하지만 당시의 디지털 이미지는 굉장히 픽셀이 깨지는 귀에 심도감이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보면 자 3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듣자 재밌다. 아니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두 번의 그 휴대용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두 번의 좀 약간 기술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비디오 카메라와 한 번은 첫 번째는 필름 시대에 60년대에 이제 다이렉트 시네마 시대가 다이렉트 시네마랑 시네마 베리테가 시대가 되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 이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바깥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찍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휴대용 녹음기 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다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가능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어떤 여름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리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아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적이다라고 하는 핸드헬드가 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한 번 더 혁신이 생기게 되는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이게 비디오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요때는 아마추어 감독
아마추어 감독도 아니고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액티비스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전문적인 영화를 배우지 않아도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뭐 심지어 되게 소수자들 그런 식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에 접근하는 것이 약간 제한되었던 이런 소수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약간 자기수행적인 혹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카메라 앞에 드러나는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카메라는 전문적인 상업 영화 안에서는 다큐멘터리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비디오의 어떤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근데 요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독립영화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바르다가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요 시기에 요걸 가지고 왔다는 것의 의미는 그 이전부터 흐름은 있었지만 이거를 되게 유명한 굉장히 예술적인 작가적인 누벨바그의 이 사람이 이 카메라를 들고 등장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이전부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의 막 자기 가족도 맨날 배우로 맨날 찍고 뭐 약간의 어떤 카메라 뒤랑 앞이랑 맨날 경계를 어떤 선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가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왔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가 저한테 약간 이후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전혀 몰랐었던 것 같은데 바르다가 자기의 손을 찍는다든지 이거는 정말 소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이듦 때문에 생겨난 거란 생각도 더 들어요. 이게. 겹쳐져 있겠죠. 내 나이듦을 그러니까 줍는 행위 안에서 내 나이듦을 성찰하게 되고 그 나이듦을 보여주려고 할 때 손의 이미지를 줍는다가 되는 게 그리고 훨씬 큰 작업보다는 이 나이듦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아니면 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으로 포커스가 확 맞춰졌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2000년에 자기 손을 찍으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다. 에이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로 20년 더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 되게 재밌어요. 그 이미지 전에 바로 그 곰팡이 난 벽하고 그 다음에 이게 픽셀 깨지는 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다 버려야 되는 이미지인 거예요. 버려야 되는 화면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흔들리는 뭐지? 이거 카메라 뚜껑. 네, 카메라 뚜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엔 그 트럭 도로에서 트럭 잡았다 놨다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사실 젊음의 어떤 신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뭐 스크린에서 볼만한데 이거는 의미도 없고 뭔가 볼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굉장히 가까이서 또 찍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버려져야 되는 걸 자기가 완전 적극적으로 업사이클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늙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망도 사실 없애버리는, 왜냐면 해체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약간 곰팡이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가까이서 찍으면 형체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의미망 안에 들어가는 거기, 그러니까 이게 손이다. 늙은 손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자기가 의도적으로 가까이 잡아서 클로즈업해서 이 주름을 막 이렇게 주름진 어떻게 보면 갈라진 땅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좀 기존 의미를 완전히 추상화시켜버리는 그래서 근데 그 손의 이미지를 찍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에이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감각이잖아요. 나의 손을 저도 요즘에 약간 이거는 검버섯인가? 이러면 쳐다보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영화 미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렇게 의미를 흩어버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거 너무 잘 아는 감각이어서 쉽게 흩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완전히 그걸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트 감자처럼 자기가 하트라고 붙여주는 순간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에서 덜 떨어진 거, 버려져야 되는 걸로 얘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각 속에서 사회적인 감각 속에서는 이거는 볼만한 것이 못 되는 것,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가까이 찍는 순간 그것이 아닌 어떤 프레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추상화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체해버린다는 게 늙음의 이미지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바르다가 늙음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보면 없애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규격에 맞지 않는 다른 이미지로도 충분히 우리가 뭐 만들어 버릴 수도 재사용한다? 뭐 그렇죠. 재사용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줍는 것과 연결된다. 그쵸.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아무도 줍지 않으면 거기서 썩어서 그 땅에 거름이 되어 버릴 것인데 그걸 주어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가족을 키우고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르다가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트럭을 어렸을 때 했던 트럭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큰 트럭을 잡았다 놨다 하는 이게 전형적인 사이드 미러로? 네.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네. 사이드 미러 나오는 아니야, 장면.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같이 옆에서 이제 트럭이 달리고 있는데 트럭의 이미지를 손에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전형적인 그 프로이트의 포르트닥 게임. 설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그거 설명할 거예요? 할 거야? 포르트다 락강 나올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냥 아이의 순수한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그냥 아주 유희적인 놀이라는 거예요. 이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하지만 되게 그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의 어떤 이미지, 되게 유희와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 상품화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계열적으로 엄청 잘 엮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맞아요. 늘어났다는 게 너무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통제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아네스 바르다가 엄청난 통제광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작은 소형 카메라를 들고 흐름에 따라서 흘러다니면서 찍고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다 상황들을 통제해서 찍고 음악까지 싹 다 자기 계획 안에서 입힌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네스 바르다의 말이라든가 이런 책 같은 것들을 보면 바르다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 바르다 스스로도 얘기하는 키워드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의미에 집중하는 변증법적인 배치, 그 모순이 자기의 관심사고, 그랬을 때 사적력과 공적력이 부딪혀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너무 페미니즘의 고전적인 관심사이기도 할 텐데, 그랬을 때에 이삭 쫓는 사람들과 나가 그 모순을 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인 것처럼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이전에 어떤 극영화보다도 엄청 구조적이죠. 정확하게 개입해서 찍었다고 얘기하고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이외에 그 후기 작품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게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 JR과 협업하고 이런 것들도 바르다가 살아간 얼굴들 같은 데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네 타마리스라고 하는 자기의 회사 안에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완전히 구조화된 작품을 찍는 그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거기 그 회사가 딸이 대표로 맞아. 그래서 저는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바르다의 영화도 막 나오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협업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언제 우리 그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협업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국의 박남옥 감독님이나 홍은원 감독님 유고집이 남아 있잖아요. 책으로 다 그 따님들이 모아가지고 사실 출판사랑 해가지고 책 내거든요. 맞아. 거기 우리 최근에 전쟁과 여성영화제에서 상영했었던 되살아나는 목소리에 박순환 감독님과 따님의 협업이나 박마희 감독, 박마희 감독과의 협업 곧 이런 개봉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의 작업을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여성 감독의 역사 안에서 우리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우리 이제 좀 얘기를 마무리 단계로 가자면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꼭 얘기했으면 했었던 거 특히 조평이 이거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었던 주제가 저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작품이 된
여성 작가 혹은 여성 감독에 대한 이야기,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 바르다는 되게 재미있는 모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아이콘이 되기 위해 되게 또 치밀하게 저는 이미지 메이킹 해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뭐 바르다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치밀하다라고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너무나 그 계열들이 너무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사실 되게 치밀한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의 이미지도 이건 젊었을 때부터 유지했던 그 바가지 머리라고 하는 버섯머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라고 하는 뭐 자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색깔, 이런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이거는 분명히 자기의 삶이겠죠. 근데 자기의 삶을 예술로 만드는 이런 작가들이 저는 좀 여성 감독들 가운데 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어떤 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여성 예술가들은 특히나 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카메라 뒤에서 이 영화를 찍고 있지만 동시에 그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동일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 감독과는 굉장히 다르게. 왜냐하면 여성은 카메라 뒤라고 하는 혹은 창작자라고 하는 것보다 되게 이미지, 대상 이미지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되게 고정되어 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그 이미지가 그냥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결국 자기의 신체적인 어떤 감각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식의 여성 예술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요거 얘기하면서 사실 마야 데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의 이제 실험 영화 감독인 그 마야 데렌 같은 경우가 마야 데렌은 뭐 본인이 아예 연기를 했고 무용을 했던 또 사람이라서 굉장히 모델도 하고 그리고 초반 작품에 거의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이 여성 작가들의 좀 되게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이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세르주 다네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비평가가 있었는데 이 세르주 다네가 쓴 글 중에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찰리 채플린이나 이런 고전 슬랩스틱 코미디 작가들은 대부분 자기가 페르소나를 내세워서 버스터 키트. 그렇죠. 카메라 앞에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코미디, 왜 코미디에서는 특히 신체를 많이 쓰는 슬랩스틱 코미디에서는 이런 감독들이 카메라 앞에 나서고 특히 카메라 앞에 나섰을 때 완전히 소수자가 되는 경험, 소시민이 되는 경험, 이거를 이제 세르주 다는 여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경험을 몇 년도 글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네. 한데 이제 그런 거랑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어떤 소수자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카메라 앞과 뒤의 경계 혹은 내가 예술 작품, 내 삶의 예술 작품으로 되거나 이게 단순히 상품이 되는 건 아닐 텐데 때로는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워낙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보태도 됩니까? 그럼요. 나도 내가 적어놓은 장면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뭐 얘기 자체가 한 줄로 줄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중간중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급진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쉽고 재밌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오나 생각을 해봤더니 바르다가 귀엽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바르다가 귀엽고 위트를 사용하고 유머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보통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일반적이긴 한데 보통의 다큐멘터리스트 남성 감독들은 나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근데 여성 감독들 다큐멘터리 특징 자체가 진지함이죠. 그러니까 진지하고 근원함. 일단 이 문제 내가 파헤쳐서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계몽적이거나 교조적이거나 교훈적이거나 그다음 지적인 어떤 것을 왜냐하면 내가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바르다 영화가 이렇게 쉽고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는 본인이 등장을 하는데 본인이 등장하는 순간들을 굉장히 귀엽고 재밌고 위트 있는 순간으로 모두 다
쉴 수 있는 관객이 휴식할 수 있는 순간을 바꿔버려요. 렌즈 뚜껑 춤 사이 뭐 이런 거 무화과 따먹는 거 그다음에 뭐 이상 좀 뭐 따라하는 이런 장면들 그다음에 내가 되게 재밌었던 건 그 주운 바늘 없는 시계 괴종식 아니 뭐지 조금 탁상시계 그 뒤에다가 자기 사진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자기 애적이에요. 그러니까 노화를 멈추고 싶다. 노화를 멈추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건가? 뭐 이런 장면들이 다 위트 있고 재밌고 흥미로워서 그 순간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뭐랄까 무거운 주제라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논의 같은 거에서 우리를 쉬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제 영리한 전략을 택하고 우리의 있다는 생각이 팟캐스트가 들었어요. 배워야 할 장점이네요. 그럼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서 또 순간순간 위트를 섞으면서 쉽게 숨쉴 공간을 자기 자신을 어떤 뭐랄까 캐릭터화하고 그러니까 셀럽화하면서도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잘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되게 친근한 할머니 같다는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통제광이고 예민한 아티스트인데 작품 안에서 그거를 관객이 느끼지 않게 하는 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캐릭터화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왜 내가 약간 그런 고민을 한다고 우리 회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너무 사실 자기 상품화에 능하고 사업가 같이 느껴졌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걸 보다가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누벨바그 다 남자들이잖아. 남자들 중에 사실 소위 홍일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자 여성으로서 누벨바그의 기수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펀딩이나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벨바그의 귀여운 바르다. 그러니까 귀여운 아네스, 작은 아네스 일 때까지는 사실 펀딩도 잘 되고 자기도 그 안에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70년대 이제 급진화되면서 여성 감독, 페미니스트 감독으로서 목소리를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고립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이 감독이 자신의 제작사, 타마리스에서 시작해서 시네 타마리스로 넘어갔던 그 제작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전략들을 취했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르다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자료가 더 찾아봐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영원히 모를 수도 있겠지만 더 복잡한 어떤 교섭의 과정이 있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죠. 물론 거기에 같은 관중으로서 감각할 수 있는 건 있어. 이 사람 되게 좋아하는구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아니, 자기 자신을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닌가? 제가 되게 보기엔. 굉장히 자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부럽다. 만족스러운 거야.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만족스러워하는 그건 되게 예술가로서 난 좋은 자질인 것 같고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죠. 인간으로서도 좋은 자질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깊이 있는 작업들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이런 걸 보면 자기 옛날 남자 동료들 찾으러 간단 말이야. 고다를 찾으러 가죠. 근데 안 만나주고 뭐 이러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다 설계된 거죠. 그렇겠지, 너무 그렇겠지.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그 자기 자신을 특히나 드러낼 때 자기를 어떻게 캐릭터화하고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연출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뛰어나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다큐멘터리든 그런 걸 갖지 못해서 되게 다큐멘터리가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바르다는 정말 그 부분에서는 되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진짜 이거는 좀 배워야 될 점이긴 하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해 주신 덕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뭐랄까 받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삭 쫓는 사람들과 나 얘기 충분히 잘한 것 같고요. 여러분한테 이 작품이 좀 가닿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매력, 바르다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소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 못한 건 이 작품을 한번 보시고요.
네, 또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바르다와 만난 소감은 또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입소문을 통해서 38페이지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히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심평 어떠셨어요? 마이크 좀 어떻게 마이크와 사랑에 빠져주면 안 될까? 알았다고. 날 보지 말고. 알았다고. 네, 이제 마이크 쓰는 법을 더 익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훨씬 더 이거 우리 점점 물이 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아, 스스로?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군요. 그런가 봐요. 바르다처럼. 자, 마이크. 다 네. 끝난 건가요? 아, 네. 저는 사실 오늘도 또 오늘이 더 긴장한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진짜 막 사실 아까 되게 힘들었어.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나 집중할 수 있을까? 웜업 시간이 좀 있어야 되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힘든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네, 두 분이 너무 잘해주시고 또 홍 PD님 너무 저희가 안정감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묻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쨌든 네,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럼 그때까지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